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미제 사건이자 남편에게 명백한 알리바이가 있었음에도 사망 추정 시간을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졌던 사건, 일명 한국판 OJ, 심슨 사건으로 불리는 부산 해운대 모녀 살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무대는 대한민국 동남부에 위치한 부산광역시, 그 중에서도 번화하고 인구가 밀집된 해운대구 우동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1970년 8월 25일에 태어난 34세의 전문 치과 의사 윤지수와 그녀의 남편인 1968년 3월 12일생의 36세 외과 의사 박민석입니다. 두 사람은 1998년에 결혼한 뒤 함께 작은 치과를 개원했습니다. 아내 윤지수가 주로 병원 운영을 맡았고 병원은 날로 번창하여 경제적으로 아주 풍족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2000년 5월 5일 부부는 사랑스러운 딸 박하은 당시 4세를 품에 안으며 완벽해 보이는 가정을 꾸렸습니다. 세 식구는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9층 904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의 구조는 현관을 지나면 로비가 나오고 복도 왼편에 다용도실과 주방, 그리고 거실이 이어집니다. 복도 오른편에는 평소 비워두는 작은 방이 있고 그 옆으로 화장실과 욕실, 그리고 부부와 딸이 함께 잠을 자는 안방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004년에 이르러 결혼 6년 차가 된 부부는 남편 박민석이 대출을 받아 부산 서면에 개인 성형외과 개원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장밋빛 미래가 약속된 듯 했던 이 가족에게 어느 날 갑자기 끔찍한 비극이 덮쳤습니다. 시간을 2004년 11월 18일 목요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오전 9시 10분경 우동의 해당 아파트 904호 창문에서 갑작스럽게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경비원이 다급히 9층으로 뛰어 올라가 문을 두드렸으나 안에서는 아무런 척이 없었고 현관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심각한 화재임을 깨달은 경비원은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대원들은 약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진입했습니다. 안방 한가운데 위치한 옷장 내부에서 거센 불길이 치솟고 있었으며 옷가지와 침대 시트, 벽지 등이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한 뒤 집안에 남은 불씨나 구조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대원이 욕실에 들어선 순간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물이 가득 찬 욕조 안에 여성과 어린 여자아이의 시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즉시 경찰에 출동을 요청했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현장은 전면 통제되었으며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욕조에서 발견된 여성은 34세의 윤지수, 그리고 아이는 그녀의 4세 딸 박하은이었습니다. 윤지수는 물이 가득 찬 욕조에 엎드린 채 발견되었는데 상의는 벗겨져 있었고 하의 속옷은 무릎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과 팔에는 가벼운 찰과상이 있었고 목에는 끈으로 강하게 졸린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눈에는 콘택트 렌즈가 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 하은이는 반소매 티셔츠에 기저귀를 찬 채 욕조에 똑바로 누워 있었으며 아이의 목에도 뚜렷한 교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두 사람 모두 성폭행당한 흔적은 없었으며 직접적인 사인은 질식사로 밝혀졌습니다. 명백한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주방 싱크대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식기들이 있었고 식탁 위에는 젖병 하나가, 욕실 화장대 위에는 윤지수의 안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발견된 그녀의 지갑 안에는 62만 원가량의 현금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현관문은 이중으로 잠겨 있었으며 창문이 파손된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외부에서의 강제 침입이나 몸싸움의 흔적은 전무했습니다. 904호 내부에서는 세 식구의 지문 외에는 그 어떤 외부인의 지문도 범행에 사용된 도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아파트 건물 외부에서 904호로 들어갈 수 있는 경로는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1층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 길이었으나 당일 근무 중이던 경비원은 낯선 수상한 사람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번째는 1층 우측의 비상계단이었지만 그곳은 철망으로 막혀 있고 안에서 굳게 잠겨 있어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던 중 남편 박민석이 소식을 듣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내와 딸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에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이 진정시킨 후 당일의 행적을 묻자 그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오늘은 제 개인 병원의 공식 개원일이었습니다.
아침 7시경 식사를 마치고 혼자 집을 나섰고 아내와 딸도 저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제가 집을 나설 때만 해도 두 사람은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침 8시에 서면의 병원에 도착해 개원식에 참석했고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이 제 알리바이를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에서 서면의 병원까지는 차로 약 1시간 거리였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역시 아침 7시에 박민석이 출근하는 모습을 정확히 목격했다고 진술하며 남편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범인은 안방에서 두 사람을 살해한 뒤 윤지수의 옷을 벗겨 성폭행 살인으로 위장하고 시신을 욕실로 옮겼으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안방 옷장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문이 닫혀 있어 불이 천천히 타들어가도록 시간을 번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원한에 의한 면식범의 소행으로 판단한 경찰은 윤지수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지수가 한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내연 관계였다는 동료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 남성을 찾아내 조사했으나 그는 사건 발생 시간대에 확고한 알리바이가 있었고 용해선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해외로 출국해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집안에서 윤지수의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남편과 한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그 사람 생각이 났다는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남편 박민석이 아내의 외도를 눈치채고 격분하여 두 사람을 살해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남편에게 범행 동기는 충분해 보였고 남은 것은 범행 시간, 즉 피해자들의 정확한 사망 시간이었습니다. 법의학자들은 시반과 시강, 그리고 위 내용물을 통해 사망 시간을 추정했습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혈액순환이 멈추고 중력에 의해 피가 몸의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피부에 자잿빛 얼룩, 즉 시반이 생깁니다. 윤지수가 엎드린 채 발견되었고 앞가슴과 우측 허벅지 등에 시반이 형성된 점을 토대로 법의학팀은 시신 검안 오전 11시 30분 시점으로부터 약 6, 8시간 전을 사망 시간으로 추정했습니다. 즉 새벽 3시 30분에서 5시 30분 사이였습니다. 또한 사후 경직 시간은 통상 사후 3, 4시간부터 시작되어 12시간가량 지속되는데 윤지수의 손가락 관절이 굳어있는 정도를 바탕으로 추정한 사망 시간 역시 6, 12시간 전날 밤 11시 30분,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의 위장에서는 미역국, 밥알, 양배추 등 전날 밤에 먹은 약 480지의 음식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화 상태를 고려했을 때 이 역시 사망 시간이 전날 밤 11시 30분에서 당일 새벽 4시 사이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법의학적 소견을 종합한 경찰은 사망 시간이 남편이 출근하기 전인 오전 7시 이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남편이 집에 머물던 시간이었으므로 범행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경찰은 남편 박민석을 연행해 강도 높게 신문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외도를 전혀 몰랐으며 한 달 전 아내의 지인이라며 그 디자이너를 소개받았을 때도 단순한 친구로만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남편의 소지품을 압수수색하던 중 그의 운동복 주머니에서 비디오 대여점 이름과 영화 제목이 적힌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1992년 개봉한 스릴러 영화 독신녀 싱글 화이트 피멜이었습니다. 극중 여주인공이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욕조에 유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본 사건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박민석은 그 영화를 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대여점 기록에 따르면 그는 사건 발생 1년여 전인 2003년 하반기에 그 영화를 대여해 5일 만에 반납했고 8개월 뒤 다른 대여점에서 같은 영화를 또다시 빌려 장기간 연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그가 범행 수법을 연구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평소 내성적이던 박민석이 장모와 잦은 갈등을 빚어왔고 그 스트레스를 억눌러 왔다는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의 오른팔에서 3개의 초승달 모양 긁힌 상처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윤지수가 등 뒤에서 목이 졸릴 때 저항하며 남편의 팔을 핥힌 자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민석은 장모와의 갈등은 인정했으나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사건 발생 2주 전 괌으로 가족여행까지 다녀왔다고 항변했습니다. 팔의 상처 역시 사건 당일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경찰이 막아서자 벽을 치며 자책하다가 스스로 왼손으로 오른팔을 꽉 움켜쥐어 생긴 자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이 사건 당일 아침 메뉴를 묻자 그는 콩나물국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 윤지수의 위장에서는 콩나물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박민석은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거짓으로 나왔습니다. 사건 4일 뒤인 11월 22일, 경찰은 현장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추가로 찾아냅니다. 발코니 쪽에 떨어져 있던 블라인드 조절 끈이었습니다. 5개의 매듭이 지어진 이 90cm 길이의 끈 양끝에는 무언가에 잘리고 불에 탄 흔적이 있었습니다. 주방에는 깨끗이 씻긴 그릇들이 있었는데 윤지수는 평소 낮에 쓴 식기를 모아두었다가 밤에 한 번에 설거지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2개의 젖병이 있었고 하나는 비어있고 하나는 반쯤 차 있었습니다. 장모의 진술에 따르면 밤마다 아이에게 4번으로 나누어 젖을 먹이는 패턴이 있었고 이 젖병의 상태는 평소의 새벽 수유 패턴과 일치했습니다. 2005년 8월, 이 사건은 마침내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은 법의학 보고서와 거짓말 탐지기 결과, 정황 증거들을 토대로 박민석이 오전 7시 이전에 가족을 살해했다며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남편 박민석에게 살인 및 방화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2006년 3월에 열린 항소심 2심에서 박민석의 변호를 맡은 베테랑 변호사 정재윤은 검찰의 논리를 뒤집기 위해 독일의 저명한 법의학 전문가 미하엘 베버, 마이클 웨벌 박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변호인단의 반격은 매서웠습니다. 먼저 베버 박사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윤지수의 하의가 무릎까지 내려가 있고 고무줄이 풀려 있던 점을 지적하며 이는 누군가 인위적으로 내렸거나 강한 압력이 가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검찰 측 법의학자에게 검안 당시 피해자 얼굴에 상처가 있었느냐고 물었고 그렇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의학자는 실제로 부검에 참여하거나 현장에 간 적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진만 보고 판단한 검찰 측 증언의 신빙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버 박사는 사망시간 추정에 치명적인 오류를 짚었습니다. 시신이 따뜻한 물이 담긴 욕조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수온이 시반과 시간의 진행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가속했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물의 온도가 미치는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위 내용물 역시 윤지수가 당일 아침 7시에 미역국은 먹고 콩나물은 젓가락을 대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즉, 법의학적 추정만으로 사망 시간을 7시 이전으로 단정짓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윤지수의 시력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지수가 평소 근시가 심해 낮에는 콘택트 렌즈를, 밤에 잘 때는 안경을 쓴다고 진술했습니다. 시신 발견 당시 윤지수는 콘택트 렌즈를 끼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잠자리에서 일어난 낮 시간대에 살해되었음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화재 발생 시간에 대한 실험도 진행되었습니다. 안방과 동일한 모형을 만들어 불을 지르는 시뮬레이션 결과 옷장에서 불이 시작되어 창문 밖으로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까지는 약 10분이 걸렸습니다. 연기가 목격된 시간이 9시 10분이므로 범인이 불을 지른 시간은 8시 25분에서 8시 35분 사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때 박민석은 이미 서면 병원에 있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동기 부분도 꼬집었습니다. 아내의 외도의 격분에 아내를 죽일 수는 있어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살배기 친딸까지 잔혹하게 살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동네 주민들의 탐문에서도 당일 새벽 904호에서는 어떠한 다투는 소리나 비명도 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팔에 긁힌 상처 또한 뒤에서 끈으로 목을 졸릴 경우 피해자는 본능적으로 범인의 팔이 아닌 목에 감긴 끈을 쥐고 뜯어내려 하기 때문에 남편의 팔에 난 상처는 교살 과정에서 생긴 방어흔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끈으로 졸랐다면 윤지수의 목 피부에 끈의 마찰 흔적이 명확히 남아야 하는데 그 점 역시 불분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자의 침입 가능성입니다. 1층 경비실과 잠긴 비상계단 외에 경비실 뒤편으로 휠체어와 유모차가 다니는 장애인용 경사로가 존재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그 길로 아파트에 잠입하는 시연을 해본 결과 경비원의 시야를 완벽히 피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피고인 박민석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깨고 박민석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한민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아내와 딸을 죽인 페류나가 법망을 빠져나갔다며 분노하는 여론과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고 옹호하는 여론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2008년 11월 대법원은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하며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길고 긴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8년여가 흐른 2013년 2월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고 검찰의 사망시간 추정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확실하지 않으며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며 박민석에게 최종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 법의학계가 해외 법의학계의 논리에 완패한 사건으로 기록되며 이후 한국 과학 수사와 법의학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박민석이 의학적 지식을 악용해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고 막대한 돈을 써서 빠져나갔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정재윤 변호사는 부부는 병원 개원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고 재판 과정에서 남편은 철저히 파산해 변호사 수임료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나는 그의 결백을 믿고 무료 변호에 가깝게 싸웠다고 항변했습니다. 기나긴 8년의 재판 동안 지독한 사회 공포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게 된 박민석은 언론의 인터뷰를 거절하며 이렇게만 남겼습니다. 저는 오직 진범이 잡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제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잘못된 수사 방향을 원망하고 싶지만 더 이상 세상 앞에 제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2004년의 그날 아침 904호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살인자는 정말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한 남편이었을까요? 아니면 경비원의 눈을 피해 소리 없이 스며든 제3의 인물이었을까요? 한국의 O.J. 심슨 사건으로 불리는 해운대 모녀 살인 사건의 진실은 오직 살인마만이 알고 있는 채 영구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